전검왕 1화 서. 무려 932년 건국 초기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마교 일파가 산동성을 기습 점령했다. 그들은 관리들을 쳐 죽이고 군대를 몰아냈으며 무림 방파들을 짓밟았다. 관과 무림을 막론하고 저항하는 세력은 단 한 곳도 살아남지 못했다. 나아가 그들은 동으로는 태행산을, 서로는 바다를, 남으로는 회하를 경계로 국경을 긋고 개국을 선포했다. 한 명의 절대자가 모든 걸 주관하는 신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강남의 호족 세력들과 전쟁 중이던 남쪽의 황제는 마교의 발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무림은 달랐다. 마교의 세가 강성해질 것을 염려한 중원 무림인들은 지역과 문파를 초월해 하나의 연맹체를 결성하기로 했다. 정도맹의 탄생이었다. 크게 감동한 남쪽의 황제는 정도맹의 맹주이자 무당파의 장문인인 검선 엽정초에게 토벌 대장군이라는 종일품의 벼슬을 하사했다. 더불어 마교를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운 자에게는 지역과 신분을 막론하고 큰 벼슬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무려 954년 가을, 마침내 227개 방파에서 차출된 1만의 무림인들과 공을 세우기 위해 중원 전역에서 몰려온 2만의 피 끓는 사내들이 중무장을 한 채 회하를 건넜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후일 정마대전이라 불리는 그 전쟁이 장장 10년이나 이어질 줄은. 제1장 술김에 참전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전장으로 떠나던 날 아침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솔직히 갈등했다. 평생 서책만 넘기던 이 손으로 사람을 벤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야 했다. 낙장 불입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이미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다. 그는 산동성 동쪽 바닷가에 있는 백록서원의 대제자였다. 스승님은 명성이 자자한 유학자였지만 굽힐 줄 모르는 성품 탓에 벼슬과는 인연이 없었다. 저 높은 곳에 앉은 권력자들은 말 잘 듣고 자신들 재산 불려주는 충견을 원했고 뛰어난 자들은 경계했다. 스승님은 지천명이 되자 청운의 꿈을 과감히 버렸노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셨다. 그는 오히려 그 나이가 되도록 벼슬에 집착한 스승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기야 천하에 쓸모없는 게 벼슬 못한 유생과 짖지 않는 개라는 말이 있더라만. 아무튼 그는 학식은 뛰어났지만 벼슬은 못한 스승님 밑에서 유생의 신분에 맞게 글 공부에 매진했다. 또 유생들이 을에 그러하듯 사흘에 한 번씩은 술과 도박을 즐기며 한가로운 삶을 살았다. 사흘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멍청한 것들이 저자에는 왜 나가가지고. 사건의 발단은 3명의 손 아래 사형제들이 먹과 종이를 구입하기 위해 저자로 나갔다가 돌아오던 중 발생한 일이었다. 나귀를 끌고 후미진 산길을 오르는데 귀환 중이던 마교의 폐잔병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가던 안악에게 못된 짓을 하려더란다. 공맹의 가르침을 배운 유생으로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단다. 겁도 없이 놈에게 다가가 인륜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하면서 훈계질을 했단다. 머저리 같은 놈들, 돼지라고 환장을 했지. 짱돌로 뒤통수나 찍고 냅다 도망칠 것이지 거기서 염소 똥 누는 소리를 왜 해가지고선. 화가 치민 마교의 폐잔병은 그 자리에서 둘째를 베어버리고 셋째와 넷째의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았다. 서둘러 의원으로 데려갔지만 둘째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녀석은 스승님의 유일한 혈육이기도 했다. 주점에서 술을 진탕 먹고 돌아온 그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곤 복수를 다짐했다. 아니, 하더란다.
셋째의 입을 빌려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대사형께서 둘째 사형의 죽음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셨죠. 그러다 갑자기 둘째 사형께서 입었던 옷을 가져오라시더니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쓰셨습니다. 솔직히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대사형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날도 원래는 대사형께서 가셔야 했던 거 아닙니까? 손가락을 깨무시는 대사형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새끼손가락에 상처가 난 걸 보면 사실인 듯한데 이제 와서 술김에 그랬노라고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살인문 앞에서 스승님과 사형제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하는 중이었다. 저만치 팔다리를 붕대로 감은 셋째가 죽은 둘째의 옷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옷엔 붉은 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 흑도사는 엉덩이에 전갈 문신이 새겨진 마교도를 찾아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 잘근잘근 씹어먹기 전까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천지식명께 맹세하노라. 무려 955년 봄, 벚꽃이 흩날리는 백록서원에서 흑도산. 미친놈, 길게도 썼다. 물론 그도 둘째의 죽음이 말할 수 없도록 슬펐다. 마교도에 대한 적개심도 불같이 끓어올랐다. 그렇다고 만나는 마교도들마다 다짜고짜 형씨 엉덩이 좀 까보쇼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래 좋다. 참새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로 범인을 찾았다고 치자. 하지만 장사로 소문난 둘째를 단숨에 베어 죽인 걸 보면 흉악한 놈이 분명한데 대체 무슨 수로 놈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 씹을 것인가. 참고로 말하지만 그는 곱창도 못 먹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사나흘 말미를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꼭 복수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 강호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 보니 해마다 겨울이 되면 서원을 찾아와 몇 달씩 별채에 묵으며 스승님의 강론을 듣고 돌아가는 무림방파의 후기지수 젊은 고수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부탁하면 싼값에 솜씨 좋은 청부업자를 소개해줄지도 모르지. 불알이 쪼그라든 거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 군자 복구 10년 불만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 법이다. 문제는 효율이다. 스승님, 정 그러시다면. 내가 졌다. 네? 네놈의 쇄심줄 고집을 내 무슨 수로 꺾겠느냐. 그것이...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느니라. 사람을 죽이는 게 칼만은 아니다. 굶주림, 추위, 역병, 낙오, 부상, 그런 재해들이야말로 진정 무서운 적이지. 전장의 병사들 15은 그렇게 죽느니라. 안 될 놈은 죽어라고 안 되는구나.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여쭈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스승님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늙은 병사들을 따라다녀라. 그리고 덧붙이셨다. 전검을 익혀라. 결론적으로 말해 스승님의 말씀은 틀렸다. 전장에서 늙은 병사들이란 백부장급의 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뒤에서 전투를 진두지휘했고 끝까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용감하게 돌진한 병사들은 다른 병사들보다 배나 빨리 죽었다. 백부장들은 신출내기 병사들을 본대의 돌격 시간을 벌기 위한 칼바지 정도로 여겼다. 젠장, 돼지는 줄 알았다. 처음엔 자신을 대신해 둘째가 죽은 것에 앙심을 품고 스승님께서야말로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솔직히 욕도 많이 했다. 속으로.
복수?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저 많은 마교도들 중 어떤 놈이 엉덩이에 전갈 문신을 새겼는지 알게 뭐란 말인가. 결국 그는 술김에 참전한 병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게다가 다른 병사들과 달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어떻게든 늙은 백부장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넘기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을 만났다. 적게는 50살에서 많게는 70살까지 바라보는 그들은 평생을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늙은 용병들이었다. 대체 얼마나 큰 돈을 벌기에 전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걸까? 실상 그들이 받는 돈은 다른 병사들에 비해 조금 낮다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짜 수입은 적을 베어넘기고 빼앗은 전리품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터에는 변치 않은 한 가지 법칙이 있다. 이긴 자가 모두 갖는 것. 전투가 끝나면 승리한 쪽 병사들은 적진을 불사르고 여자들을 겁탈하며 전리품을 닥치는 대로 챙긴다. 병사들을 이끄는 장수들은 무림의 고수들이었다. 어쩐 일인지 그들도 이것만큼은 모른 척 눈을 감았다. 한 번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장수를 붙잡고 항의한 적이 있었다. 젊은 장수는 말 안장에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생각이 많으면 칼도 따라서 느려지는 법이지. 책 모서리로 인중을 찍어 죽일 놈 같으니라고. 늙은 용병들은 조금 달랐다. 일반 병사들은 전투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전리품을 챙기는 데 반해 그들은 전투와 동시에 전리품을 챙겼다. 즉, 적을 베어넘기는 그 즉시 품속을 뒤지는 것이다. 그들에겐 돈 될 만한 적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다. 그러곤 전투가 끝난 후 동료들이 전리품을 챙기기 바쁠 때 유유히 돌아다니며 예쁜 여자들만 골라 겁탈했다. 부하가 치민 그는 한참 용두질에 바쁜 늙은 용병의 똥구녕에 칼집을 쑤셔박았다. 그날 밤 인근 야산으로 끌려가 거꾸로 매달려서는 물먹인 몽둥이로 동틀 때까지 맞았다. 그는 몽둥이가 쩍쩍 달라붙는 순간에도 산동 바닷가에서 20년간 갈고 닦은 육두문자로 늙은 용병들을 잘근잘근 씹어주었다. 문둥이 똥구멍에서 국수를 뽑아 먹을 놈들아! 니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발정난 당나귀 같은 놈들, 개자식들, 순 싹 넘은 새끼들! 못 배워 처먹어도 분수가 있는 법이거늘. 야! 그래, 죽여라 죽여! 오늘은 똥구녕으로 끝냈지만 내일은 눈구녕을 봐주마! 이놈이 이거? 욕 한번 찰지게 하네? 유생이었다고 하지 않았나? 저 입이 공명을 말하던 입이란 말이지. 약골 주제에 골기는 제법인데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이나 시켜볼까나? 그때부터 그들을 따라다녔다. 산전수전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전투를 치렀다. 그때서야 스승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다. 늙은 용병들을 따라다니는 동안 수없이 죽을 위기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대신 점점 늙은 용병들을 닮아갔다. 어느새 그도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마대전이 발발한 지 어느덧 10년. 정도맹은 연전연승을 거듭한 끝에 마교를 산동반도 밖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마교의 결사대 일천은 산동반도가 바라다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무림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기문진을 펼쳐놓고 기다렸다.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범선 50척도 동원했다. 그 무렵 병사들 사이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마교가 펼쳐놓은 기문진이 아주 위험한 것이며 사실은 정도맹과 동귀어진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놀이를 그만둘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수만 명이 격돌하는 마지막 전투이니 몇 명쯤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정도맹이 지면 탈연병을 찾을 사람이 없고 서로 이긴다고 해도 혼전 중에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지 않겠나. 그래, 가자. 그리운 서원으로 돌아가는 거다. 비록 복수는 못했지만 이만큼 했으니 사형제들도 이해해 줄 것이다. 사실 그가 죽인 마교도들 중 엉덩이에 전갈 문신을 새긴 놈이 없으란 보장도 없다. 그는 이 계획을 늙은 용병들에게 말했다. 늙은 용병들 역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며 동참을 약속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크게 한 건을 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했다. 보물선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물선? 마교놈들이 퇴각하면서 사원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어떤 배가 보물선인 줄 알고 마음만 먹으면야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 그걸로 결정하세. 그들은 보물선을 탈취한 후 사람들이 전투에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남쪽으로 도주하기로 했다. 계획은 완벽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가운데 정도맹과 마교는 각자의 명운을 건 마지막 전투를 벌였다. 전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바다가 피로 물들고 수백 마리의 상어떼가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 모이길 사흘째. 하늘에서 느닷없이 유성우가 쏟아졌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고 집채만한 배들이 불탔다. 그날 천지의 기운이 통째로 흔들리던 그날의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밤하늘의 모든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와 늙은 용병들이 탄 배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